네, 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주총회 20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의 대표 운영력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일 대표가 돼서요, 기업에 대한 매력, 그리고 비전, 그리고 주주로 모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운영력과 한번 오늘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주 여러분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다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에 투자 스타일에 맞는 분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난, 욕설 이러면 안 됩니다. 하신 분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9개의 기업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있네요. 큐브 엔터, 그리고 뉴트리, 태양광 쪽에서 OCI,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한화솔루션, 나스미디어, LX 세미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명준우 일일 대표께서 지금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느 회사입니까? 네, 오늘은 나스미디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주시죠. 네. 자, 오늘 1번 타자 명준우 대표가 되겠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나스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이름은 미디어인데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 기업은 아니고요. 광고 판매 대행사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광고 판매 대행사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영상 광고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2차원적인 어떤 그림의 화상의 광고가 됐든 이 광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업의 제품 특색에 맞게 광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광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구매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광고여도 그 제품에 관심이 없고 또 그 품목을 살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거는 이 받아들이는 쪽, 보는 쪽에 있어서는 스팸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하는 쪽에 있어서도 비용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각 광고를 적재적소에 이런 품목은 이 회사 이런 제품에 있어서는 TV 광고에 있어서도 어떤 데 노출되는 게 제일 좋겠다.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페이스북 등등의 이런 온라인 혹은 어떤 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회사의 제품이 가장 노출되면 좋고 또 그걸 그 구매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쪽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광고 판매 대행사가 되겠는데요. 자료화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미디어 랩사, 국내 점유율 1위의 미디어 랩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미디어 랩이라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광고를 어디에 뿌려야 가장 효과적인지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거 그리고 그 노출이 됐을 때 또 그 광고에 대한 또 제품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시적소에 뿌려질 수 있는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디어 랩사 국내 점유율 1위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주요 주주, 대주주에 있어서는 KT가 되겠죠. KT가 모회사고요. 지분에 있어서는 43%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면들이 되고 있는데 KT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이 KT는 역시 또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또 고객에 대한 망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스미디어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그런 또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의 매출 분석을 보면 이쪽 이전 2020년과 2021년 넘어오면서는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SA, 온라인 DA 이런 온라인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6% 정도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이쪽 숫자가 왜 다 빠져 있네요. 이쪽 온라인 관련된 비중은 60% 정도로 올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이고 이 모바일 플랫폼 쪽 비중과 또 IPTV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올해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SA와 DA 있어서는 무엇이냐면요. 그 SA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뭐 증권을 검색했다, 아니면 뭐 화장품을 검색했다 했을 때 그 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SA 광고라고 하고요. DA 광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뭐 웹페이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구글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뜨는 광고가 다르죠. 이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검색했느냐 하는 것들이 쿠키에 남아 PC에 쿠키에 남아서 거기에 대한 개개인의 니즈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광고가 나가는 그런 식이 DA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온라인 SA 같으면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이제 쳤을 때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검색 키워드에 맞게 나오는 것들이고 이 DA 광고 같으면은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은 뭐 이 뭐랄까요? 이런 뭐 커피 관련된 뭐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에 검색했었다 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쿠키에 남아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그런 광고가 DA 광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나스미디어의 경쟁사 있어서는 상장 기업 중에는 요 인크로스라는 회사, 요 뭐 경쟁사들 뭐 나스미디어가 미디어랩의 1위 기업이지만 뭐 메조미디어, DMC 미디어, 모비데이즈 뭐 등등이 갖고 이런 경쟁사들이 있고 그 상장사 중에는 인크로스가 있죠. 인크로스랑 또 하나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코마케팅에 있어서는 뭐 전업 좀 이 광고 마케팅 부분에 또 전업되는 부분보다는 의류 판매 부분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좀 비교할 수 있는 쪽은 에코 마케팅이 되겠는데요. 에코 마케팅은 시가총액은 거의 나스미디어랑 거의 좀 비슷한 한 3천억대 중후반 정도 되고 있는데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 뭐 영업이익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1위 회사인 나스미디어가 2배 이상 높은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면들 상당히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이 퍼포먼스 광고 관련된 또 이제 플랫폼 비중들 놓고 보면은 이 온라인 모바일 관련된 이런 비중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최근 좀 광고에 있어서 상당히 트렌드가 되고 있고 핫한 부분이 퍼포먼스 광고라는 부분이 되겠죠. 기존의 광고는 그 상당히 일방향으로 이 뭐 포털 사이트가 됐든 또 뭐 TV가 됐든 만들어진 광고를 이렇게 뿌리는 개념의 그런 광고라면 퍼포먼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 보시다 보면은 그 이것도 역시 뭐 그런 DA 성격의 광고인데 그 이 유저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광고가 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구매 관련된 뭐 버튼 또 상품 설명에 대한 버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조회수가 실제로 발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광고주한테 비용을 측정하는 그런 게 이제 퍼포먼스 광고가 되겠는데 역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돈을 뿌리는 개념의 광고가 아닌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필요로 하는 유저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또 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 갤럭시 Z 플립 3 뭐 비스포크 에디션 이런 식으로 이 광고는 모든 그 이 포털 사이트에 동시간대 유저한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어떤 뭐 휴대폰을 최근에 뭐 구매할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쿠키상의 정보에 이 사람이 이제 딱 걸린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 요 광고가 이제 뜨고요.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관심이 있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휴대폰을 지금 바꾸려고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딱 보인 순간에 이걸 누르게 되겠죠. 눌러서 이제 그 내용들 광고의 내용들을 보거나 또 그게 또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용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고 또 광고주에 있어서는 거기에 한해서 또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의 광고가 이런 퍼포먼스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예, 퍼포먼스 광고와 플랫폼 광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브랜딩 광고가 되겠죠. 이 뭐 방을 어떤 지금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예, 뭐이 이 부동산을 이용할 그 수요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택시나 TV 뭐 이런 뭐 버스 이런 데서 옆에 붙이고 가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노출이 되죠. 이게 특정인을 딱 지칭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딩 광고라고 하고요. 이게 기존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9시 뉴스를 틀면 뭐 광고가 이제 집행돼서 나온다 하면 저절로 보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 이런 게 브랜딩 광고인데 지금은 퍼포먼스 광고가 광고주의 입장에서나 또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또 이 유저의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품목, 지금 살 의향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요즘 광고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예, 어드레서블 TV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나스미디어에서 또 최근 굉장히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TV도 그렇죠. TV의 광고에 있어서도 기존 방식은 뭐 케이블 TV가 됐든 공중파 TV가 됐든 이제 그 시간대별로 편성한 대로 뭐 또 비싼 시간대, 싼 시간대 편성된 대로 그대로 모든 이제 시청자들한테 광고가 노출되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각 가정마다 각 그 TV마다 광고가 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어드레서블 TV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람의 지금 취향과 그동안의 뭐 구매 내용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집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광고가 이 필요로 하는 광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런 나스미디어 같은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이 걸르는 시스템에 의해서 각 가정마다 이제 다 다른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뭐 어떤 특정 방송국에 똑같은 뭐 뉴스를 보기 전에 광고가 나와도 내가 보는 광고랑 또 이 사람이 보는 광고랑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레서블 TV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또 새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당히 핫한 분야인데 나스미디어가 선두주자로 또 나서고 있는 분야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예, 대주주가 이제 KT다 보니까 KT의 또 여러 가지 또 마케팅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면들이 있는데 요 K딜 신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것도 이제 KT가 빅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게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문자 그리고 마케팅이 나가는 그런 구조들이 되었고 지금 뭐 나스미디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그동안 보면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정체되거나 아주 크게 막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요 사업 동력 중에 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예, 나스미디어의 이제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치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이익도 뭐 항상 꾸준합니다. 뭐 2017년, 2018, 19, 20, 21년 넘어올 때 보면은 조금 이익이 덜 나오는 해는 한 200억대 중후반 정도 좀 그리고 잘 나오는 해는 한 300억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32억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좀 매출과 이익 부진이 상당히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기조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퍼 수준도 PBR도 뭐 굉장히 낮습니다. 한 1.8배 정도. PER에 있어서도 거의 뭐 한 10배대 중반 정도 거품이 붙지 않아 있는 그런 지금 뭐 면들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중기 차트, 뭐 월간, 주간 중기 차트에 있어서 좀 낮은 시점에는 언제든 매수하면 또 수익을 주고 또 뭔가 강하게 돌파해서 뭔가 샌위치 거기는 또 리스크가 있는 구간들이 되고 하는데 나스미디어에 있어서 현재 시점 또 가격 전략은 좀 있다 하는 거죠. 현재 시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눌림이 나온 상태에서 좀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런 지금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광고라는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해지고 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이런 식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재밌네요. 자, 그럼 나스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준일 의원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 회사 실적 추이를 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었지만은 우리가 앞 내용 보게 되면 광고 시장 자체가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플랫폼 통해서 정말 성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기현 의원님도 좀 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자, 근데 이 회사 그 매출을 좀 보시면 나와 있죠. 예, 2017년도에 매출액이 1,200억인데 올해 똑같습니다. 예,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정체라는 거죠. 중소형 종목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싶냐면 앞서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KT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주요 광고가 어디냐면 PC 모바일 쪽이에요. 모바일 온라인과 관련된 PC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86%거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고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KT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KT 때문에 SK라든가 LG U+와 관련된 쪽에 플랫폼 쪽에 못 들어간, 즉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확장성에 제한이 있어서 이 회사 매출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게 들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뭐 기반이 통신사 기반으로 해야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나스미디어의 이 이익과 매출이 아주 급성장하지 못한 부분은 이 시장 캐파라고 봅니다. 이 광고 판매 대행이라는 이 미디어의 부분 시장 캐파가 이렇게 아주 지금 막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들 때문에 좀 한정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렇다고 또 1위 회사인데 예를 들어 KT 기반이 아니었다. KT 기반이 아니면은 이제 뭐 LG U+나 SK텔레콤 등등이 갖고 막 치고 들어가고 이제 더 보탬이 될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또 뭐 또 역으로는 또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또 수익을 계속 더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나스미디어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성장성, 뭔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익이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항상 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그 주가가 두 가지가 되겠죠. 이익이 폭발적으로 막 한 6개월, 9개월, 막 1년 하고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그 종목도 우상향을 하는 구간들 속에서도 과하게 어느 시점에 이제 주가가 슈팅이 나타난 지점에서는 또 막 6개월이든 막 한 18개월이든 막 조정세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조정세가 충분히 나타난 이후에 그러고 또 이제 다시 공격적으로 이제 또 어떤 성장 동력, 모멘텀을 찾아서 이제 PER이 올라가는 걸 또 기대하는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유형의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 뭐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 낮은 위치 오면은 또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고, 반면에 뭔가 돌파가 나갖고 뭔가 어떤 성장성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고점 신호가 되고 하는 면들이 되는데, 지금의 시장 특징이 그렇죠. 현재 시장 특징이 뭐 이 10월 달 말, 10월 달 중순 말 넘어가는 시점들은 너무 좀 성장 동력, 뭔가 PER이 높다. 그리고 뭔가 어떤 새로운 뭐 모멘텀, 역동적인 뭐 성장성을 뭐 이렇게 쫓는 회사들은 주가가 요즘 주로 폭락을 많이 합니다. 뭐 저쪽 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나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운용력이 주주총회에서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10월 초까지는 소개드렸는데 10월 중순 이후에는 안 드리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죠. 다 어떤 섹터의 종목들도 어떨 때는 시장의 그 니즈가 막 성장성을 요하는 그런 시장이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10월 말의 트렌드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종목에 수급이 잘 붙고 주가가 잘 오르는 시점이다 해갖고 또 오늘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은 저도 공감한데요. 결국은 아직은 이 회사 성장주 형태지 않습니까? PBR이 거의 2배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앞서 이제 그 인크루즈하고 회사 비싼 회사가 에코마케팅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은 시점에서 에코마케팅은 2017년도 매출액이 240억이 올해 매출액이 2,800억이에요. 10배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나스미디어는 거의 같은 시기에 비교해보면 거의 정체다. 그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KT 기반이다 회사 보니까 다른 쪽에 확장성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 자체도 향후에도 크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이제 우리 명진호 대표님이 설명했듯이 이제 가치주 관점에서는 안정적이겠지만은 성장성을 본다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 탄력이, 어차피 중소형 종목들은 꿈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급성장한 부분들이 이쪽 광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 의류, 레깅스죠. 레깅스 열풍이 지금 들면서 뭐 안다르라는 브랜드 그게 상당히 히트를 치면서 크게 증가한 거고요. 이쪽 시장 자체가 캐파가 어떻든 굉장히 좀 커져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나스미디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신사업 이런 걸 통해 갖고 매출의 새로운 좀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가격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나스미디어 PER 차트는 PER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수준들 지금 된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현재 일간 차트든 주간 차트든 현재 가격이 이제 35,900원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에 있어서는 뭔가 이 신고가권을 강력하게 연말이든 연초든 이걸 막 돌파하는 그런 매매 성격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장 구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들 대략 한 1개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동안에 한 41,000원대 정도 정고점권을 한번 좀 터치하거나 슬쩍 넘어서는 정도 그 정도의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또 정고점들 작년도 이제 올 연초죠. 올 연초와 올 여름에 정고점권을 또 이제 돌파하는 척하거나 그런 시도가 나온다면 거기는 또 거꾸로 매도해야 될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자, 나스미디어와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와 주시죠. 자, 나스미디어 지금 목표가 41,000원 정도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 대응을 단기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박준현 일일 대표입니다. 오늘 어떤 회사인가요? 네, LX 세미콘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박준현 LX 세미콘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예,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자, 예사 기업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는 LX 그룹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5월 달에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죠. LX 쪽으로 해서 계열 분리된 회사 LX 인터내셔널 LX 세미콘 중심으로 해서 핵심 계열사로 이제 성장을 발돋움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사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담당하는 회사죠. 설계와 개발해가지고 외주 가공, 생산은 외주에 위탁 생산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중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특화된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시스템 IC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DI, 이른바 DDI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달해서 영상을 구현하는 그런 설계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고요.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3위 정도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BOE, 그다음에 COST가 주요 고객이고요. 제품은 드라이브 IC, 그다음에 타이밍 컨트롤, 이 전체 매출액의 88% 차입니다. 이 회사 수출 비중은 98.5%인데 좀 더 자세히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매출 비중이죠. 매출 비중인데 크게 이제 DDI 같은 경우는 작은 게 있고 스몰이 있고 중간 크기 중대형이 있는데요. 중대형은 어느 쪽이냐? TV, 그다음에 IT 유지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몰 DI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중심에 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88%고 기타 서킷과 관련된 쪽에 매출 비중이 약 11.6%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 왜 이 종목을 우리 주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 싶어주고 있는 포인트를 표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하게 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를 사느냐, 관련 부품을 사느냐, 그런 고민이죠. LG 디스플레이 사는 게 아니라 관련 부품, 소재 쪽으로 사야 된다. 그 부분인데요. 요즘도 제가 최근에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죠. 세트에서 배터리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LF 배터리가 테슬라가 주력으로 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리튬 이온전지 배터리인데 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도 있고 각형이니 원형이니 파우치형이니 뭐 주도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소재 쪽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이게 디스플레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자, 패널 업체들의 가장 큰 자측,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인데 문제는 뭡니까?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그 추격입니다. LCD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OLED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중국의 BOE를 중심으로 해서 OLED도 지금 많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널 업체들의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떠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공급처니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추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의 BOE라든가 COST한테도 이 회사가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패널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가 추격하게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패널 업체 같은 경우. 그런 차원에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관련 부품이라든가 소재 기업들이 향후에도 여전히 투자가 유망하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 회사의 시장 자체 LCD 판 자체는 LCD는 우리나라가 완전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쪽이고 일부 이제 대형 패널 쪽에서만 LG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삼성은 거의 다 철수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LCD 쪽에 대한 비중은 축소가 좀 되죠. 위가 조금 옅은 색이 LCD입니다. LCD는 갈수록 축소가 좀 되고 대신 OLED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격이 가공의 성격 자체가 LCD보다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DDI가 훨씬 가격이 20% 정도 비쌉니다. 그런 또 부분들. 즉 LCD 쪽에서는 중국이 추격을 하니까 굉장히 떨어지면서 추월되겠지만 LG가 작년도에 광저우 공장 완공 위험되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 생산이 가시화되면서 OLED가 증가되고 있고 또 중국 업체들이 LCD를 떠나서 BOE를 중심으로 해서 OLED 쪽에 경쟁력이 따라옴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LCD뿐만 아니라 OLED까지도 함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LX 세미콘이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요즘 이 회사 실적이 엄청 좋은데 좋은 이유 자체가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공급 부족 이슈도 이와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I 쪽에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지금 부족이에요.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이죠. 중대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 중대형 DDI 수급 전망인데 이게 짙은 노란색이 최근의 수급입니다. 수급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 그래서 가격이 지금 3분기 때, 4분기 때,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DDI가 부족할 거다.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소한 1분기 때까지는 DDI 수급이 공급보다 타이트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가격 상승이겠죠.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에 따라 가지고 1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전개되다가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가격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 부족에 따라 가지고. 다음 표를 좀 보시면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 회사의 LX 세미콘에 대한 연간 추정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1조 원이 간 넘었는데 올해 매출액이 지금 1조 8천억 넘어갑니다. 거의 70% 증가한다는 거죠. 회사가 매출액이 1,000억짜리도 아니고
1조 원짜리 회사가 매출액이 올해 70% 가까이 증가된다. 60% 70% 정도. 내년도까지 충분히 앞선 수요와 공급의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에다가 DDI 가격이 최근에 3분기도 가격이 10% 인상을 했고 4분기 때도 10%에서 20% 인상될 전망이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쪽에 대만의 노바텍이라든가 TSMC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내년도까지 실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디스플레이 업황과 무관하게.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자, 다음은 그래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가 이제 경쟁 회사가 대만의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LS 세미콘과 비슷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바텍도 현재 최근에 대만의 9월 달에 이쪽에 DDI와 관련된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대표적인 노바텍이라는 회사 자체도 LX 세미콘과 더불어서 실적 전망치가 내년도까지 성장을 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논란이 많이 쌓여 있지만은 LX 세미콘과 관련된 DDI에 대한 업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LX 그룹으로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LX 인터내셔널도 좀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본격적 형성됨에 따라 가지고 전력 반도체 시장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력 반도체가 SI 기반의 현재 지금 전력 반도체지 않습니까? 실리콘 A4 기반의 전력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자체가 상당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고열이 발생하고 높은 전압에 취약한 게 S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자체가 Si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반도체를 지금 SK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회사도 전력 반도체 쪽에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형성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회사가 추가적으로 MU 사업이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죠.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이쪽 사업에 진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BMS IC라고 그래가지고 앞서 이제 DDI라고 썼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드라이버 IC 쪽에 IC 컨트롤 사업에도 신규 사업으로 진출 통해 성장 모멘텀을 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 이제 그 영업이익률인데요. 실적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인데 회사가 2019년대 배당 성향이 35%였고요. 작년도 30%였습니다. 기업의 본래 배당 성향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전제로 본다 하더라도 회사 올해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가 나오는데 30% 감안하면 1,000억 정도를 배당금을 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주당 6,000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35% 적용한다 한다면 한 7,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30% 정도 적용한다 한다면 그러면 현재 주가 10만 원 기준에서 거의 6% 정도, 5%에서 6% 정도의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표는 그래서 회사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의 실적을 아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에 회사가 매출이 1조 1,600억인데 영업이익 942억이었잖아요. 이미 회사는 반기 때 작년에 942억의 당기순이익 1,548억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 때 아무래도 애플 모멘텀도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회사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본래 1,100억인데 지금 1,250억 정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해서 나올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즉 3분기 때 1,200억 나온다는 자체는 올해 반기 영업이익에 1,548억인데 반기 영업이익에 또 작년도 1년 실적을 거의 다 60, 70% 초과 달성을 했는데 3분기 실적 자체도 반기에 나왔던 거에 거의 준하는 80%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이 전망이 나올 거라는 전망인 게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밸류는 보시다시피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이 5배 되는 수준입니다. 5배 되는 수준인데 자 그렇다면 IT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좀 되겠죠.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기업들과 이제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로스 PI 첨단 소재는 한솔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IT OLED 중심의 소재 기업이죠. 소재하고
뭐 부품하고 굳이 뭐 비교를 할 소재가 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소재 기업들이 지금 PR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농수 첨단 소재가 12.6이고 나머지 덕산이라든가 PI 천잠 소재가 20배가 넘죠. 자, 실리콘웍스는 그래도 부품이기 때문에 약간 소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PER 10배 정도는 가야지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사 현재 주가가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래도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1비에서 20만 원 넘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현재 주가 수준 10만 원대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업종 내에서 그런 관점에서 LX 세미콘을 주목해 보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과의 그런 경쟁 상황이 좀 거칠어져도 부품 소재는 계속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 힌트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예. 네, LS 세미콘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오고 영업이익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온 게 DDI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캐파를 더 늘릴 수 있거나 매출 자체를 단순하게 가격의 인상 요인 말고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투자를 계속 좀 하겠죠. 회사가 일단은 수요 공급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이 이제 완공이 좀 되면서 앞서 일반 LCD에 비해서 OLED DDI 가격이 훨씬 높다고 그랬으니까 가격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 좀 돌아가고 있는 쪽이니까 아직 캐파는 제가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부분 자체를 확인을 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워낙 현금 여력이 영업이익이 지금 한 해 전 지금 4천억 가까이 넘어간 쪽이기 때문에 투자는 좀 뭐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근데 신규 사업적인 투자한다고 그랬었으니까 네.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IT 회사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성장하는 그래서 거니까. 우선은 딱 봤을 때 사실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부분이 결국 파운드리 쪽에 대한 사실 공급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만의 이제 경쟁 업체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역시도 이제 단가를 또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원자재나 그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올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높아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에 따라서 제품 가격 자체를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우려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공급 펠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비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실적 공급이 원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동남아시아 공장이 가동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현재 제품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현재로 봤을 때는 실적이 워낙에 크게 나왔던 케이스가 내년에도 이만큼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 가격의 인상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올해보다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전망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고요. 기본 중요한 자체가 이제 LCD보다는 이제 OLED 쪽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쪽이니까 예사가 지금 국내 시장이 좀 1위권이라고 그랬고 앞서 예사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쪽이다 매출 비중이 작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80~90%였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때 보시게 되면 60%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신 어디가 늘어났냐? 중국의 BOE라든가 COS가 새로운 고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예사가 DDI 가격 상승 부분도 있지만은 신규 고객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 다각화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DDI 가격이 물론 너무 떴기 때문에 주춤거릴 가능성도 저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신규 사업 고객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공감이 되고 내년 1분기까지도 제가 봤을 때도 실적의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은데 이 IT 쪽이나 이쪽이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 8월 달부터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꺾였다 이게 아니라 향후 6개월 향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이 안 좋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가격이 빠진다 하면은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근데 이제
당장 4분기도 아니고 내년 1분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실적 피크아웃 시대 매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이쪽이 그렇게 돼버렸기 그런데 때문에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것 자체는 IT 회사 중에서 PER 5배짜리 비메모리 쪽에 있느냐 이거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매한다면 저는 이쪽에 관심이다. 저도 IT 쪽에 대한 장비적은 아직 관심은 안 두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소재 종목들이 2차전 소재 종목들이 꺾였습니다. 꺾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소재 때문에 반도체 장비라다 소재 이쪽에 종목 상당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관심이 좀 이전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워낙 주가가 싸고 이 회사만큼 IT 회사 중에 실적 좋은 회사가 없고 주가 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종목을 관심권에 지켜보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대충 알겠는 시기를. 자, 명준 의원님. 그 실리콘웍스죠. LX 세미콘이 그 LG 그룹에서 분리가 되기는 돼 있는데 아직 그 지분상에서는 지금 구광모 회장이랑 구본준 회장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분 수합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발목을 누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LX 세미콘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1년 동안 크게 올라온 반면에 LG 주식은 지금 별로 그렇게 올라온 단계가 아니라서 이게 한쪽이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면 수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안 되고 좀 길어지는 리스크는 있지 않은지. LX 이제 홀딩스가 있고 LX 세미콘 지분 아마 지분 관계가 아마 한 30% 정도 좀 돼요. 30% 정도 됩니다. 뭐 평균적인 전 지분이라고 봐요. 대그룹 쪽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분 수합보다는 그 부분 자체가 펀드멘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예, 107,500원입니다. 예, 차트 좀 할 건데요. 최근에 조정 받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매수 가격은 뭐 짧게 한 10만 6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8천 원 고점인데 일단 12만 20% 정도 되는 12만 5천 원 정도. 뭐 충분히 배당도 높게 받을 수 있는 회사니까 연말 정도까지 12만 5천 원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 가격은 뭐 9만 원 5천 원 정도, 매수 가격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로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X 세미콘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죠. 자, 매수가는 지금보다 약간 낮을 때 10만 6천 원, 목표가 12만 8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재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오늘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 주시죠. 자, 오늘은 현대 오토 에버와 관련된 내용, 소프트웨어 쪽이 될 텐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최근 들어서 수소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 외적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드웨어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작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거의 그런 쪽인데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향후 미래 먹거리라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자동차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자동차 플랫폼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적으로 로봇이라든지 뭐 도심 항공 서비스 이런 제껴두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플랫폼이라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거 얘기하면 자율주행입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시기가 되면은 내년 시장에서 어떤 쪽이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또 어떤 성장 동력이 부과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GM이라든지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현대차 그룹에서 총괄한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린다면은 우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7.3%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4%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물량 수량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약 650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들어올 때 유통 물량이 작은 만큼 탄력도 상당히 강하고 오히려 안 좋은 쪽이 나올 때도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 사업부별로 매출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은 뭐 현대오토에버 안에 새로운 기업 두 군데가 더 들어와서 합병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원래 주 사업은 뭐냐면은 삼성그룹의 삼성 SDS처럼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산 처리라든지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IT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했었고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 OS라고 하는 쪽은 약 10%밖에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육성을 한다 쪽이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합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합병을 했었던 시기가 딱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오토론이 있었고 MS소프트가 있었고 오토에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 안에서가 서로 사업 영역 자체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 총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중복 투자도 될 수 있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합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가 어느 쪽이냐 여기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현대차 자체적인 OS를 먼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든 OS 같은 경우는 주로 한 200여 가지의 전자 여러 가지 제어 부품을 다 통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향후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액 및 비중에 대한 전망 자체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현재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재 내비게이션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커넥티카와 모비진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모비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솔루션 칩 같은 경우다 그리고 그거를 총괄하는 OS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넥티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자체를 하나의 통신 기구로 만든다 즉 자율주행의 초기를 얘기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서 이제 성장을 계속 앞으로 키워 나간다 이렇게 되는 전략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현대오토에버가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관련된 비중을 30% 이상 키우겠다. 그래서 현재는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육성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움직이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쪽이 이제 모비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비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021년도에 모비진 클래식 4.4로 국제 표준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되는데 한 200여 가지의 부품들을 갖고 제어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추가로 만드는 것이 고성능 제어라고 하면서 모비진 액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율주행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넥티드 카, 이 자율주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전망 자체는 뭐 엄청나게 높죠.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데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추진이 되어 간다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카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제 내후년까지가 한 연간 약 24%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나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레벨 4가 될 경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더 큰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재는 이제 커넥티카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오닉 5와 GV80까지가 레벨 2 정도를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시되는 이제 GV9 G90이죠. G90 이제 완전체 같은 경우가 레벨 3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점점점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단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율주행 단계가 뭐 0단계, 1단계 이런 것들은 이미 앞전에 보조 정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레벨 2부터가 사실 부분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운전자가 감독을 하면서 기계가 차 자체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3부터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차 자체가 신호라든지 이런 감지를 하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알아서 움직일 정도로 맞춰진다가 레벨 3가 되는 거고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레벨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4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작동하지 않고 다 움직인다 정도, 사람은 감독 정도를 한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5가 될 경우는 사실 이게 완전 중요한데, 이때는 운전석 자체에 핸들이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차 자체가 다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필요 없는 케이스라서 실제 레벨 4가 실제적인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4 단계를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2027년까지 그 목표를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레벨 3가 이제 최근 들어서가 이제 GM이라든지 뭐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GV60과 그리고 G90 풀체인지 이쪽에가 현재 레벨 3가 적용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2024년도까지 레벨 3가 적용된 차량 자체를 추가로 약 20종 정도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 들어서 GM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자율주행 크루즈 이쪽 사업을 통해서 연간 5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늘리겠다. 향후 10년 동안. 이게 현대차가 현재 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단순하게 차 자체가 내연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말 자율주행,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서서히 다가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의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즉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 오토웨버의 향후 중장기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잡히면, 자동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통합 개발을 만들고 데이터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더 상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다 하면서 결국 자율주행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는 도시망고 서비스와 로봇까지도 연결시킨다. 이 부분이 현대차 그룹 전체적인 전략인데, 이 전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현대 오토웨버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매출까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바로 넘어가죠.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합병하다 보니까 매출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 부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올해 실적 전망이 매출은 약 2조 정도,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온다. 밸류로 보게 되면 밸류가 약 30%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약 순이익과 매출의 증가를 약 15% 전후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된 현대 오토웨버 들어봤습니다. 시간상 바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현재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했을 때가 이제 앞전에 한 9만 원대 중반에서 상장이 되었었고 떨어졌다가 이 부분이 올해 1월 달에 16만 원까지 올라왔던 케이스인데, 결국 그 흐름이 나타난 다음에 현재는 9만 3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의 중간 자리에 왔다 되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를 11만 5천 원에서 12만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는 박스권의 상단자인 14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서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이 종목은 밸류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큰 만큼 손절가는 10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대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주시죠. 자, 매수가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 그리고 1차 목표가가 14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대에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좀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와 관련된 발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제 목표가 고도 700km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2차 발사 때를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관련주들이 어떻게 좀 움직일지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